오늘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별표가 그냥 여기 꽉 채워져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념적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해명한 소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의 현실에 맞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분단 현실과 이념을 겉으로 문제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 소설은 분단과 이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하고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대예요. 수능이 처음 시작돼요. 수능 이전에는 학력고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학력고사에서 이제는 수능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내년에 다음 시험에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는 막, 그때는 초기이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EBS에서 뭐 70%가 반영되네, 50%가 반영되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올 작품을 잘 찍어 맞히는 게 또 훌륭한 선생인 거라. 그래서 이제는 첫 수능이잖아. 그래서 첫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냐 가지고 이제는 막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작품 막 이럴 때 모든 뭐 시가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소설이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소설에서만큼은 단연 탑 뭐 최인훈의 광장, 현대소설은 이거 나온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 에브리바디 올 모든 사람들이 한 방에 다 얘기한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최인훈의 광장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뭐야? 그냥 탑 앤드 탑이야. 탑 오브 더 탑. 그냥 탑 앤드 탑이야. 탑 오브 더 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후 대학을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명주는 이명준,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중심인물이고요. 월북하여 북한 고위 관리가 된 아버지 때문에 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준이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명준이는 철학과 출신이에요. 되게 관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의해서 연좌제죠, 일종의. 자, 고초를 겪습니다. 명준은 해방 직후의 자본주의적 모순과 이건 남한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조리에 절망하여 이상적 사회를 꿈꾸며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평등하다라고 했으니까 월북한다. 북한에 도착한 명주는 전개 파트 볼까요? 북한 사회의 부자유와 자유가 없는 현실이야. 이념이 현실에 왜곡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부자유한 현실과 이념의 허구성에 환멸을 느낀다. 명주는 이러한 현실을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사랑하던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어 또 한 번 절망한다. 위기 부분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주는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은혜와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죽게 되고 명주는 전쟁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절정. 보통 교과서라든가 모의고사는 이쪽 파트가 잘 나와요. 참고로 알아둡니다. 절정 부분. 북한과 남한과 북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명주는 포로 송환 면담에서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중립국행을 결심을 합니다. 결말.
중립국을 선택한 명주는 제3국으로 향하는 타고르호라는 배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전개되는 것 같은데, 실제 소설은 타고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고르에서 중립국으로 가는 명준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봤던 발단 부분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사회소설이고 분단소설이다. 관념적이고 매우 철학적이다. 좀 어렵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중립국으로 가는 배, 타고르호. 주제는 이념 대립의 폭력성과 분단 현실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다. 아까 얘기했죠? 타고르 배에서 이제는 어때? 과거 회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르호는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야? 실제적 공간적 배경은 타고르호라는 배라는 거죠.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지나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라고 하는 이제 장면을 쫙 묘사를 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쭉 배 안에서의 일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돼요. 새들이 바로 머리 위에 보인다. 새들은 먼 밑에서 이리로 날아오다 문득 마스트에 걸린 흰 댕기처럼 보인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의 상황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학에서 종로로 나오는 길가에 들어선 플라타나스 잎사귀는 거의 다 지고 가지 끝에 드문드문 매달린 나뭇잎새가 바람이 불면 망설이듯 하늘거리다가 그제는 선선히 바람에 몸을 맡기고 팔랑귀 빙글빙글 떨어져 온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과 그 다음에 몇 개의 정보, 특히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주인공이고요.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이 문제가 있으면 그 공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절로 가. 남한 사회에 살면서 나만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남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괜찮대 라고 하고 북한으로 가. 북한에 갔더니만 북한에서 문제를 발견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해? 그렇지, 전쟁 참전을 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공간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소극적인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선 낭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영도는 이명준의 아버지예요. 북으로 월북한 사회주의자고요. 그러나 북한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서는 혁명가의 어떤 이상적인 면모는 보이지 못하고 북한의 정치 현실에 어떤 나락으로 빠지는 자기 이상이 꺾이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윤애와 은혜가 있습니다. 윤애는요, 명준의 남한 쪽에서의 애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준이가 월북한 후에는 명준의 친구인 태식과 결혼합니다. 윤애는 타락과 방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명준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은혜라고 보면 돼요. 은혜는요, 명준이 북에서 만난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명준의 아이를 뵌 채 낙동강 전선에서 6.25 전쟁 중에 사망, 전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명준이가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인물로. 그죠?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남한 사회에 대한 절망. 자, 남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북한 사회를 선택해서 북한 사회로 월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회에서도 다시 절망을 합니다. 이념이 현실에서 왜곡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그래서 명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여인과의 사랑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그 은혜도 역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결국은 절망, 갈망과 절망, 갈망과 절망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명준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뭐다? 바다 위에서의 자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상징적 소재가 사용된다 라고 보았는데 우리는 소재의 상징성만 봅시다. 자,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해요. 이 중립국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공간이죠. 그죠? 즉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모두 완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명준이가 선택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채가 나옵니다. 이 부채, 우리가 보는 이 부채예요. 명준은 자신의 삶을 부채로 봅니다. 즉 자기가 살아온 과정과 운명을 상징하고요. 과거의 상의 매개이자 명준의 심리를 드러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게 1번, 이게 처음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는 이명준이 남한에서 살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남한에서 S대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던, S대 대학과를 다니던, 그때는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었죠.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로웠던 공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하면 이제는 2번 넘어와요. 그러니까 2번은 선택의 폭이 그래도 1번보다는 좁아지죠. 그런데 이 북에서도 다시 이제 뭘 선택합니까? 전쟁을 선택합니다. 전쟁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돼요. 반공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폭이 더 좁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중립국을 선택하는 건 결국 어디예요? 여기 4번이 되겠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여기를 이제는 이명준은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이 사북자리 끝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어디다? 명자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른바다에 자살을 하는데 이 푸른바다는 결국 명준이가 그동안 찾으려고 했던 이상적 공간이면서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인 삶과 그 다음에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아까 잠깐 셋대가 나왔는데 갈매기예요. 이 갈매기는 계속 배 안에서 명준이를 따라다니는 존재인데 은혜와 죽은 딸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세계가 현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 광장. 이 광장에서 이제는 소재의 상징성도 있지만 공간의 상징성도 있어요. 자, 이 소설에는요, 광장과 밀실, 밀실과 광장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광장은요, 누구나가 같이 있는 곳이죠. 일종의 공공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전체가 함께 누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면 대한민국 쫙쫙쫙 하는데 저쪽에서는 니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아니 색감이 좋아. 그래서 파란색 관중석에서 대한민국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상해지죠. 그죠? 아니면 붉은 악마 한국팀 한국 응원단이 쫙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혼자서 파란색 올린다든가 아니면 나는 개성이하고 노란색을 입어요. 다들 빨간색을 입고 있는데 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도 튀죠. 즉 무슨 소리냐? 공공의 이념, 전체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 이게 바로 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광장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겠죠. 자, 밀실. 밀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 공간이죠. 내밀한 공간이고 개인적 공간이에요. 개인의 어떤 가치관, 개인의 것을 차지하는 거. 개인의 공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인의 어떤 터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광장도 필요하고 밀실도 필요하죠. 광장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밀실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준이가 추구하는 진정한 공간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인 거예요. 즉 개인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즉 밀실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적 교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즉 광장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이명준은 찾아다녔습니다. 어디서? 남한과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없죠. 즉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는 공간이 북한인 거예요. 남한은 자유가 넘치는 공간이죠. 그러나 사회적 소통이 빠진 공간이에요. 즉 밀실만 있고 광장이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명준은 이 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찾고 싶었는데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이 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없더라. 그래서 이명준이 결국 선택한 것은 어디다? 그렇죠. 중립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명준은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자기가 버텨낼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절망적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데 가다가 죽은 은혜와 딸로 상징되는 갈매기를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중립국인들 거기가 별다르겠는가? 어찌 본다면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중립국 사회든 어디든 간에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랑하는 은혜와 딸이라고 하는 이 둘과 함께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보니까 이명준은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자살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명준이 추구하는 사회는 뭡니까?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거죠. 즉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거는 밀실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가족 내지는 가정은 최소한의 사회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역시 광장이죠. 어찌 본다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이명준이가 생각하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명준은 갈매기를 보고 결국 푸른 바다에 풍덩 자살을 한다. 자살을 한다기보다는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인훈의 광장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